여러분 안녕하세요. 세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는 거의 증상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학교로 나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생님은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인지라 몸조리 계속 잘 하다가 월요일날 건강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들어보니까 뭔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물론 이 잠자고 있는 4세, 6세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하고 있기도 하지만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그 인트로 부분에 음악은 되게 크게 나오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유의 그 거슬리는 그 이상한 소리들이 함께 섞이는 게 싫어서 마이크를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마이크를 꽂아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교과서는 45페이지, 그리고 한지노트는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펴놓고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천의 특성. 그러니까 세부적인 하천 지형들을 배우기 이전에 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주요 하천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특성을 좀 체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일시정지를 누르고 당연히 안 읽었을 거라는 전제하에 일시정지를 누르고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고 나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으로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 자, 주로 서쪽으로 뻗어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절별 유량 변동이 매우 크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감조 구간이 존재하는 감조 하천이 나타난다라는 점이 크게 우리나라 하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찬찬히 요 지도 및 그래프들을 좀 읽어보세요. 읽으라는 이야기는 그냥 눈으로 보고 예쁘다 하지 말고 해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한지 노트를 함께 정리해 가면서 내용의 구조를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 노트 33페이지입니다. 방금 교과서에서 살펴봤던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은 유황이 불안정하다. 유황이라는 것은 하천에 그 물이 흘러가는 상황을 말해요. 즉, 이 유황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계절별 유량 변동이 크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주로 이런 특징을 하상계수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하상계수라는 개념이 좀 중요한데요. 하상계수라는 것은 어떤 하천에 1년 중에 최소 유량, 즉 유량이 가장 적을 때의 유량을 1로 둡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해당 하천에 1년 중에 유량이 가장 많은 시점의 유량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하상계수예요. 예를 들어 하상계수가 1대 200이다 라는 것은 이 특정 하천이 1년 중에 유량이 가장 적을 때의 유량을 1로 봤으면 유량이 가장 많은 시점의 유량이 200배 정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1대 200. 엄청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웬만한 우리나라 하천은 1대 200 정도는 기본입니다. 이 정도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흐르고 있는 하천은 하상계수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왜 그러냐예요. 왜 그러냐. 자, 원인은 일단 계절별로 유량이 달라지는 이유는 일단 계절별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죠.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이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유량이 많아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반면에 겨울철은 강수량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유량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다 플러스 두 번째, 유역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강수량의 차이가 큰 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그릇이 넓은 그릇이 있고 이게 작은 그릇이 있어요. 유역 면적을 비교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강수량의 차이로 인해서 흐르는 물의 양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게 그릇이 크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릇이 작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작으면 이 물의 양이 변화하는 변동폭이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 하산 계수가 크다. 즉 계절별 유량의 변동이 크다. 유량 변동이 큰 이유는 계절별 강수량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기 때문이다. 로 설명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유역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 하산 계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나아가서 이제 자, 우리나라 하천은 하산 계수가 크다. 알았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홍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하천의 규모가 크건 작건 유황이 불안정하게 되면, 즉 유량 변동이 크게 되면 홍수에 취약한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수자원 이용률이 낮다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비가 많이 옴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부족한 국가에 속해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함께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하천의 하산계수가 크다라는 것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수력 발전에 불리합니다. 수력이라는 것은 물의 힘이죠. 그 물이 흘러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수력 발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력 발전이 당연히 불리하겠죠. 여름에는 홍수가 날 정도로 물이 많지만 겨울철이 되면 가뭄을 걱정해야 될 정도로 유량이 적으니까.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는 하천을 이용한 순교통 발달이 어렵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요. 하천을 교통로로 활용을 하려면 항상 연중 1년 내내 이 하천의 유황이 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불안정한 유황, 이 하산계수가 크다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다목적 댐이었어요. 댐. 자, 우리나라는 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다양한 목적을 지닌 댐들이 많아요. 자, 교과서 45쪽 오른쪽 날개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주요 댐들의 위치들이 좀 나옵니다. 뒤에 감익공유하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지만 대충 설명을 좀 하자면 이게 하천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다 댐을 이렇게 막아요. 댐을 막으면 하천이 흘러가지 못하면서 여기에 호수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댐의 높이를 활용해서 이 높은 곳에다 물을 이렇게 막아놓고 낮은 곳으로 한 방에 훅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두 번째 목적은 요 호수에 있는 물 자체, 수자원 자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겨울이 돼도 이용할 수 있는 그 하천의 물이 마냥 다 흘러내려가 버리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하는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다목적 댐을 건설해서 불안정한 유황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점.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보라는 것이 있어요. 보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하천이 흘러가는 그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하는 애예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좀 지우고
자, 이렇게 하천이 흐릅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보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하천의 단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 속에 그러니까 장애물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의 양이 많으면 그 위로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물의 양이 적어지면, 그러니까 유량이 적어지면 얘가 마치 댐인 것처럼 물이 흘러가 버리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을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아이들을 보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까? 산림 녹화 사업. 또 이 불안정한 유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산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건데, 산에 나무를 심는 거랑 하산계수가 큰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 자, 녹색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댐은 댐인데 녹색댐이에요. 자, 산에 나무가 많다라는 건 토양층이 안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이 토양층이 안정적으로 발달을 하면 지하수의 형태로 수분이 그 하천으로 다,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강수가 내렸을 때, 자, 나 혼자 지금 손짓발짓 하고 있는데 안 보이죠, 여러분은? 자, 이렇게 산에 나무들이 많다. 토양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잘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은 요 하천으로 비가 왔을 때 모든 물들이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요 산 속에, 그 토양층 속에 지하수의 형태로 물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강수량이 많아도 얘가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에 홍수가 날 위험이 적어져요. 거기다가 플러스 비가 안 와서 강수량이 적어서 하천의 유량이 적어지면 이 지하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물들이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홍수와 가뭄을 다 막아주는 이런 형태다라고 해서 산림 녹화 사업, 즉 산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댐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개념이 바로 녹색댐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두 번째 하천 특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하천이 황해 또는 남해로 유입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강들, 5대 강이라고 흔히 부르는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다 황해 혹은 남해로 유입되는 하천들이죠. 자,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지형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동고서저형의 경동지형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복습. 왜 그렇죠? 대답을 했을 거라 믿고, 신생대제 3기 경동성 요곡운동으로 인해서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이 경동성 요곡운동이 일어나던 시절에 윤기축이 동해안에 치우쳐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단면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엄청 오버해서 그렸네요. 지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형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지금 이쪽이 동해안이에요. 여기가 서해안이겠죠? 바다.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들은 일단 유형 면적이 좁죠. 유형 면적이 좁으니까 당연히 하천의 유로도 짧을 것이고, 하천의 길이를 말하죠. 유량도 적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교를 해보자면 경사가 급하죠, 여기는. 그래서 하상의 경사도 급할 거예요. 반면에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들, 이렇게 가는 애들은 유형 면적이 넓고, 당연히 하천의 유로도 길고, 유량도 많고, 하천의 경사는 완만한 형태의 하천들이 발달하게 되겠죠. 그 결과 앞에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것처럼 5개의 그 5대 하천들, 대규모의 하천은 주로 서해와 남해, 황해와 남해로 흐르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성이에요. 자, 우리나라 하천은 감조하천이다. 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황남해로 유입하는 하천이 감조하천인 경우가 많아요. 감조하천이라는 것은 감조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이에요. 그러면 이 감조 구간이 뭐냐? 자,
조류의 영향으로 수위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하천이에요. 조류가 뭐죠? 조류는 밀물과 썰물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오면 하천도 따라서 수위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닷물이 하천으로 이어지니까. 자, 하천의 하구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하천이 바다로 이어지죠. 이게 바다. 얘가 지금 하천. 자, 그러면 바다의 수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이 바닷물이 하천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밀물 때 바닷물이 하천으로 올라가는 여기까지의 요 구간을 우리가 감조 구간이라고 불러요. 자, 지금 한지노트에 나오는 요 그래프를 좀 같이 봅시다. 자, 오른쪽의 그래프는 어느 하천의 A, B, C 지점에서 특정한 수위 변화래요. 자, A 지점, B 지점, C 지점. 봤더니 A 지점은 지금 이 시간의 흐름 보여요? 하루예요, 하루. 자, 하루 동안 수위의 변화가 거의 없죠. 그런데 B, C로 갈수록 이 하천의 수위가 변하는 변동폭이 커지죠. 하천의 수위가 왜 변하냐 대체. 자, 얘는 바닷물, 즉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루 동안 주기적으로 2번 올라오고 2번 내려가죠. 하루에 2번 내려가고 2번 올라가고. 밀물일 때는 하천의 수위가 따라서 올라가고 썰물일 때는 하천의 수위가 따라서 내려가는. 그래서 이렇게 수위가 오르내리는 구간을 감조 구간이라고 하고 이 감조 구간이 존재하는 하천을 감조 하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감조 하천이 나타나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와 만조라는 것은 밀물이 최고조일 때. 요 만조가 겹쳤어요. 안 그래도 밀물이 들어와서 하천의 수위가 높아졌는데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면서 홍수 피해의 범위가 확대되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감조 구간에서는 밀물 때, 그러니까 물이 올라올 때,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질 때 바닷물이 역류하는 현상 때문에. 자, 위에서 다시 볼까요? 자, 원래는 하천이 이렇게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물이 흐르고 바다로 나아가는 거죠. 방향이 이러죠. 그런데 감조 구간이 존재하는 감조 하천에서는 밀물 때 바닷물이 거꾸로 하천을 타고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 바닷물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농경지들이 염류 피해, 우리가 염해라고도 부르는 이 염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에 이 바닷물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배추를 소금물에 절여놓은 것처럼 애들이 그 삼투압 현상 배웠죠. 식물 속에 얘가 가지고 있던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농작물이 다 죽게 되겠죠. 세 번째 볼까요? 얘는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 자, 과거에는 밀물 때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요 때를 이용해서 이 바닷배가 이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기도 했어요. 요 흔적이 영산강에 남아 있어요. 영산강은 강인데 강에 등대가 있어요. 강에 등대가. 바닷배가 거기까지 들어왔다라는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은 요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보면 빠져들어요. 멈출 수 없어. 15분부터 간단하게 보고 딱 끊고 나오세요. 시간이 되고 내가 호기심이 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봐야지. 이것도 공부예요. 중요한 공부야. 자,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보진 않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자, 감조하천이 존재해서 이런 영향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감조하천이 존재하는 이 하천의 하류 부근에서는 밀물 때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막으면 일단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염해, 그 염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로 인해서 하천의 염도가 높아지면 이 물을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용수를 확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천의 입구, 하구를 뚝으로 막아버려요. 그게 바로 하구뚝이에요. 자, 우리나라 하구뚝, 얘는 위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일단 금강에 하구뚝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삼각형 그림에 나오죠. 그리고 영산강에도 하구뚝이 있어요. 그리고 낙동강에도 하구뚝이 있습니다. 요 세 하천과 하구뚝의 위치를 반드시 지도에서 찾아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했어요. 이 내용을 탐구 활동을 풀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죠? 다 풀었을 거라 믿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 4대강 많이 들어봤죠? 그 4대강이 어디냐? 한강, 낙동강, 금강, 어디게요? 우리에게 익숙한 섬진강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영산강, 여기에요, 여기. 얘네가 4대강에 해당합니다. 5대강까지 하면 섬진강이 들어가요. 자, 2번.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과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를 비교해보래요. 하천의 길이. 일단 지금 유역의 경계가 표현되어 있죠. 이 점선으로. 유역의 경계라는 것은 분수계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분수계. 즉 수계를 나누는 경계. 그러면 주요 분수계가 지금 얘들이 되니까 동해안으로 유입되는 하천은 요만큼이에요. 길이가. 근데 반면에 서해안으로 흘러나가는 하천은 한강도 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흘러나가죠. 요런 차이점이 있다.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보다 황남해로 흐르는 하천의 길이가 훨씬 길다라는 거. 3번. 기역에는 기역 어디 있어요? 기역. 여기 있죠. 기역에는 조수간만의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이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 O입니다. 자, 위에 보면 겨울철에 하구에서 상류로 거슬러가는 얼음장들이 보였대요. 하류에서 상류로 얼음장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무조건 밀물이죠. 밀물. 바다의 흐름이죠. 자, 4번. 니은은 하구뚝 건설로 인해 밀물대 바닷물이 금강으로 역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옵니다. 자, 하구뚝이 생기기 전에는 하천은 상류에서 하류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물질들을 가지고 갔겠죠. 바닷물은 수위가 높아지면, 즉 밀물대는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썰물 때는 또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하천과 바다 사이에 물질의 교류가 있었던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구뚝이 이렇게 생기고 나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 자, 밀물이 더 이상 하구뚝 너머로 들어갈 수 없게 되면서 흐름이 막히게 되죠.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서 얘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게 되면서 그 운반해 오던 물질들을 요 앞에다 다 이렇게 쌓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구뚝 건설로 인해서 그 전면에, 즉 바다 쪽에 점토나 모래 같은 것들이 활발하게 퇴적되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5번. 디귿에 의해 하천의 수위와 유속이 주기적으로 변화하였다. 맞죠? 계속 갑시다. 리을은 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였다. 하구뚝은 맞고요. 7번. 나에서 낙동강에서 하구뚝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써있네. 여기 하구뚝을 표시해보고 삼각주에 해당하는 부분을 색칠해보래요. 요거 뒤에서 배울 건데 아주 중요한 지형입니다.
자, 낙동강 삼각주는 여기 낙동강이 갈라지는 부분부터예요. 여기 지금 보여요?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긴 여기 요 부분을 낙동강 삼각주라고 부릅니다. 왜 삼각형 아닌데 삼각주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모든 삼각주가 삼각형 모양인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교실이었으면 막 보여줄 텐데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삼각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삼각주가 삼각형 모양일 것이다 라는 것은 고정관념이에요. 새 다리 모양의 삼각주들도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육지 쪽으로 훅 들어가서 이렇게 고구마 같이 생긴 이런 삼각주도 존재합니다. 하여간 얘는 삼각형은 아니지만 삼각주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나라 하천의 특색을 좀 살펴봤어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교실에서 이제 세부적인 하천 지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좀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될 개념이 좀 있어서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끝날 줄 알았지? 자,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하고 갑시다. 일단 하천의 종류 중에 하천의 종류가 있어요. 이 하천의 종류를 나누는데 그게 얘가 구불구불 흐르는 정도에 따라서 직류 하천이냐 공류 하천이냐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직류는 말 그대로 덜 구불거리는 하천, 공류는 많이 구불거리는 하천이에요. 그런데 이 공류 하천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여기가 이제 또 핵심인데, 자, 여기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감입 공류 하천과 자유 공류 하천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얘는 그러니까 공류 하천이라고 하는 그 형태상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하천 중에서 얘가 형성 과정에서 융기의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얘네 둘을 구분해요. 얘는 융기가 없다기보다 영향이 적은 거죠. 적은 거. 또 소심하게 적은 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신생때 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동구, 서저형의 지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하천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부분, 요 부분, 즉 상류와 하류를 구분을 했을 때 얘들은 이렇게 지류가 또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겠지? 자, 요 상류에 가까운 아이들은 융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즉 감입공류 하천의 특성이 나타나요. 반면에 서해안에 가까운, 즉 하류에 가까운 애들은 융기의 영향이 적어요. 그래서 자유공류 하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한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역의 하천이라 할지라도 상류 부근은 감입공류 하천, 하류 부근은 자유공류 하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해요. 뒤에 이제 다양한 하천 지형들을 배울 건데 상류냐 하류냐, 융기를 많이 받은 지형이냐, 융기의 영향을 적게 받은 지형이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각각의 구간에서 나타나는 하천 지형의 그 모습, 특성이 달라집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뒤에서 세부적인 지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 교과서에서 반드시 읽어보고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세요. 자, 이제 교실에서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